소프트뱅크라고 아시죠? 알죠. 그렇죠.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어떤 일종의 투자 펀드였습니다만 일본 투자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게요. 그분은 계속 해외로만. 네, 한국에 엄청 투자하잖아요. 쿠팡. 그렇죠. 이게 중국에 투자하고 이제 왜 그런지 미국에 아시겠죠? 투자하고. 일본 내에 그런 혁신과 창업의 분위기가 없으니까 투자해 줄 만한 회사가 없어서 해외로 나간 거예요. 전 세계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일본이 보여준 자세는 이거였어요. 입사를 해야 사표를 내지. 입사를 못한 거예요, 혼자. 우린 장사도 안 돼. 물가도 안 올라가. 부동산 거래 안 해. 근데 무슨 금리 인상?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랬던 일본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명목 그 헤드라인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YCC라고 하는 사실상 돈 푸는 그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전 세계 경제를 관심법으로 꿰뚫어 보는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떻게 한껏 부담스러우신가요? 아, 관심법까지는 아니고요. 네. 열심히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공부해 온다. 관심법의 그 근거는 열심히 학습하는 그 성실함이었다. 박사님, 네. 일본이요. 연초 대비 일단 니케이 지수가 30% 넘게 상승했고 이게 얼마 만이야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일본 경제가 일단 기지개 쫙 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0년 만에 긍정적인 징후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하신 자산 시장의 회복입니다. 그 주택 시장이 동경 지역의 맨션,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급 아파트를 뜻하는데요. 맨션 가격이 드디어 1990년을 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1990년에 정점 찍고 계속 그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거기서 동경 지역도 반토막 났다가 와. 15년 동안 꾸물꾸물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거의 한 해 10%씩 오르면서 결국 1990년에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좋은 지역들도 그럼 가격이 그동안 빠져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마저 다 붕괴됐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금융권이 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 없을 정도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6대 시중은행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한 사상이 뭐 예, 이런. 거기다 이제 외환은행까지 그쵸, 해서 6개 외환은행까지. 저희들이 이제 했었는데 그 5대 6대 시중은행 중에 이제 우리나라 몇 개 안 남은 것처럼 일본은 13개 도시은행이 있었는데 지금 3개 남았습니다. 와, 일본도 굉장히 그동안 부침이 심했군요. 예,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많이 망하게 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부동산이 큰 타격 받았고 방금 우리 또 박은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 실적도 안 좋으니까 니케이 지수가 1989년에 38,900엔까지 갔었었는 게 2011년에 얼마까지 갔냐면 7,000엔 갔습니다. 와. 아니 그럼 그동안 경제가 정말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말할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외형은 버텼지만 그 성장은 0%대이고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난 32년 동안 연평균 0.4%, 3% 정도. 32년 동안요? 예. 그 그냥, 사이에 예. 뭐 걸프전도 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고유가 있었는데도 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0.5%가 안 됐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도쿄에서는 아직도 그 중심가에서 먹을 만한 점심 한 상이 10,000원 미만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10,000원도 안 하죠. 일본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식사거리가 떡밥이나 네. 라면인데 대부분 600엔에서 800엔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율이 요새 900원이니까 계산하면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면 한 끼 식사를 두둑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싸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지하철 요금 이런 거 인상되니까 이제 네. 교통 요금이 우리가 싸다라고 했었었는데 택시 제외하고는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요금이 기본 요금들은 올라가는. 택시도 기본 요금 환율 효과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비싸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이제 거기가 660엔이 많으니까 예, 아직은 큰 차. 예, 아직은 우리가 조금 택시는 싸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싸다고 이야기했었던 교통요금이
이제 역전되는 뒤집혔군요. 상황이니까 일본이 얼마나 저물까. 30년째 동결된 거죠. 근데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거인이 기지개를 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알고 싶은데요. 올해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은 4% 가까이 올라갔고 중소기업도 3%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매년 그 임단협 하고 나면 이 정도 숫자를 봤던 것 같아서 일본에게 이 정도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30년 동안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요? 상승률. 예. 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가 안 되는데 명목 임금은 0이니까 실질적인 임금은 계속 줄기만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제가 뭐 이제 예전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90년대 중반에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이제 연수를 받았던 증권사 하면 고액 연봉이잖아요. 근데 월급 보니까 한 40만 엔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가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역시 40만 엔. 아니 90년대에 만났던 그 친구가 아니 이제 그분은 이미 이제 저처럼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를 그쵸. 했는데 신입사원 연봉이 똑같다고. 그분이 했던 똑같은 직역의 신입사원 연봉이 똑같습니다. 그때랑 똑같았다. 예. 자, 90년대라 함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3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봉 동결이 이루어지고 물가는 그 사이에 0.5%안 됐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소비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네. 부가세라고 비슷한데 이 소비세를 세 차례 인상을 해서 그러니까 0이었던 소비세가 지금 10%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금을 10% 인상해 놓은 상태에서 임금은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못 쓰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래도 저축 많이 하고요. 그리고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줄면서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갔던 걸 기억하시면 10년 전, 20년 전에 가면 일본 사람 참 많이 봤다 생각하셨다면 최근엔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보시는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해외 유학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경제가 너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임금도 안 오르니까 소비 여력이 둔화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데 미래도 불투명하다 싶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수세적으로 변하겠죠. 예, 수세적으로 바뀌고 공부도 안 시키고 뭐 투자도 안 하고 놀러도 안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없는 이제 악순환이 30년간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 기준 4%에 가까이 올라갔다. 이거 엄청난 뉴스네요.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결국 일본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와. 예,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기 이익 기준으로 해서 23조 엔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조 원이 넘는 정도의 분기 이익이 법인 분기 이익이 났는데요. 이 정도의 이익이 나니까 역사상 최고 이익을 경신했고요. 이렇게 역사상 최고 이익이 경신된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엔저. 예,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50엔 가는 날이 올 줄 몰랐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2011년 아까 동일본 대지진 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1달러에 70엔이었습니다. 그럼 벌써 2배 이상. 예, 2배 이상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2,500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1,250원에서 1,300원 사이니까 자, 이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경쟁력이 2배 개선되겠죠. 물론 물가는 오릅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경제 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다 그랬죠, 제가. 네. 여기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투입 원가 뭐죠? 인건비 안 오릅니다. 자, 환율은 상승하는데 인건비는 계속 안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들 돈 잘 벌고 이제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다. 뭔가 이게 끓는 점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꿈틀꿈틀한다는 건데 최근에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일본의 YCC 정책이라는 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정책이 뭔데 이렇게 중요한가요? 예, 뭐 이제 일본만 한 건 아닌데요. 태국도 했었고 여러 나라들이 했습니다만 일본이 가장 대규모로 하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책 금리, 우리 기준 금리 그러면 이게 은행 간 금리라는 건 이제 우리 아시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3.5%예요. 이러면 예금은행들이 전부 일제히 예금 금리를 바꿔다는 거 보셨어요. 그게 예금 금리, 정책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중앙은행이 뭐까지 통제를 하냐 하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이 YCC입니다. 국채 금리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거의 하고 있었죠. 아. 어떻게 하면 되냐? 네. 간단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0.5% 상단이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에 통제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채권 발행량이 많아서 금리가 하루 0.6%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가서 무제한으로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아, 그냥 시장에서 물량을 없애버리는 거군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했던 정책하고 비슷한 게 양적 완화죠. 이게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사주는 정책이라는 거에서는 양적 완화나 YCC는 똑같은데 양적 완화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 금리가 내릴 거야라는 기대를 좀 심어주는 간접적인 정책이라면 일본 중앙은행의 YCC는 시장을 자기가 통제하는 거죠. 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박연미 앵커가 아무래도 금리 오를 것 같아요 하면서 채권 0.6% 이상 금리 안 주면 저 안 사요라고 하시면 일본은행이 딱 가서 제가 100% 다 인수할게요 이래버리는. 시장을 그냥 그 0.5라는 선 위로 만약에 키가 조금만 올라오면 그 두더지 잡는 망치로 그냥 머리를 쾅쾅 때려버리는 거네요. 예, 훨씬 비유가 나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요, 박사님, 희한한 게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 받아주는 채권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 은행들이 맡기고 돈 꿔다 쓸 수 있는 채권이 한정돼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ETF를 삽니다. 아,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상장지수 펀드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증시 개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나 니케이 225 지수처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가 있는데 그 대표 지수를 중앙은행이 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중에서 10% 정도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는 보고서를 얼마 전에 봤는데 왕 큰 손.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큰 손이라 그러는데 그래봐야 6%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다가 GPIF 그러니까 일본 국민연금이 또 세계 최대의 연기금이잖아요. 네. 그 둘 갖고 있는 거 하면 15%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손이다. 그 인비저블이 아니네요. 비저블이 있네요. 그래서 보이는 네. 손이고 이거 주가를 올리는 게 결국 뭐 이거 정부랑 짝짝꿍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업 실적도 좋아지게 만들고 네. 집값도 올리고 임금도 올리게 만드니까 이제 반대하시던 분들이 입이 쑥 들어갔죠. 자,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십니까? 참 희한한 정책이죠. 일본 요즘 경제 정책을 보면 그냥 딱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멋이 중헌디. 일단 지수 목표치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방식 같은데, 아니 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기준금리를 내리면 되잖아요, 박사님. 이미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 제로금리 정책은 일단 하면 안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간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오늘 아주 정부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 날 박연미 앵커가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러 딱 갔더니 제로금리예요. 자, 그렇다면 저라면 어떻게 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거든요.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이죠. 50% 55%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 예금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자손을 두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금방 보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예, 금고를 좋은 걸 사겠죠. 그리고 현찰을 다 찾아서 그 내화 금고에 이제 불 잘 타지 않는 네. 금고에다가 각종 유가증권과 그걸 다 넣어놓고서 그냥 꺼내 쓰는 게 이익이 되죠. 자,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 세금이 안 거쳐서 망한다라는 생각도 첫 번째 들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방구석에 전부 다 돈을 다 묻어두고 그 돈을 들고만 있으면 세상에 돈이 돌지 않죠. 그렇죠. 빈혈 상태가 은행이 됩니다. 돈 구하기 어려워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예금이 안 들어오는데 대출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아까 우리 부동산 기억나시죠? 예,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부동산 망했다 그랬는데 은행이 예금이 안 들어오는데 대출을 해줄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아무리 제로금리를 만들어도 일본에 돈이 돌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걸 이제 통화승수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혈압이 저혈압 상태, 만성적인 저혈압 상태에 빠져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예, 큰일 네.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플레가 왜 무섭냐? 제로 금리, 제로 물가가 지속되면 나라가 왜 어려워지냐? 이 비유는 바로 방금 저혈압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현금만 전부 다 들고 있고요. 무자료, 무증빙 거래들이 판을 치면서 예,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뭐 어떤 정부가 관독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금융시간의 시장에서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겠죠. 무력화되겠네요. 무력화되죠. 그림자 금융이 그럼 성행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겠고 이제 네.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암흑 뭐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길 뭐 것입니다. 어두운 쪽에 막 돈이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 수많은 문제들의 연쇄적인 출발이 결국 디플레. 물가가 안 오르면서 예금 금리 제로 만드니까 은행 예금 안 해. 나 돈 빼. 그리고 그 돈 들고서 전부 다 현찰 거래.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일본 여행해 보신 분들 느끼시죠? 카드 안 카드 돼요. 안 됐죠. 초밥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지갑에 얼마 있는지 보고 먹어야 돼요. 왜 그때까지는. 그런 경제가 됐고 그러면 새로운 금융의 혁신.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소프트뱅크라고 아시죠? 알죠. 그렇죠.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어떤 일종의 투자 펀드였습니다만 일본 투자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게요. 그분은 계속 해외로만. 네, 한국에 엄청 투자하잖아요. 쿠팡. 그렇죠. 이게 중국에 투자하고 이제 왜 그런지 미국에 아시겠죠? 투자하고. 일본 내에 그런 혁신과 창업의 분위기가 없으니까 투자해 줄 만한 회사가 없어서 해외로 나간 거예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맡길 데가 없네 이런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라면 가게에서 면을 삶는 거는 다 하지만 새로운 뭐 어떤 핀테크라든가 새로운 프랍테크라든가 새로운 어떤 우버 같은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물려받은 걸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장인 정신, 네. 부모님의 어떤 전통을 물려받는 젊은이들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혁신이 죽어버린 나라가 된 거죠. 사실은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저희는 이제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산됐던 시기들이 바로 90년대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젊은 세대들이 경제는 나빠지고 사람은 안 뽑고 금융시장 붕괴되는데 자산가치 다 폭락. 이 상황에서 취직 못하고 회사는 사람을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시스템, 한국의 시스템 비슷해서 정규직 못 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서 신규 채용은 억제되는 가운데 임금 안 올리고 회사가 그냥 자연 감소 인원을 빼내는 식으로 유지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디플레 속에 금융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그동안 연명해왔다. 그런데 그랬던 일본 경제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럼요. 일본이 이제 살짝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수용을 할 것만 같은 이런 액션을 보이면 아직 그렇게 한다고 한 건 아니지만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느낌을 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내년 중에는 안 된다라고 보지만 가능성은 있다. 머지않아. 근데 그 시계가 굉장히 길군요. 일단 올해 내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네. 일본은행이 이제 매번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도 그렇죠. 내년 물가를 오히려 낮춰 잡았어요. 올해보다. 올해보다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 빠지니까 아. 물론 이제 배럴당 80달러니까 빠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작년 130불에 비해 낮아져서 수입되는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보고 얼마 전에 했던 전망이 내년 소비자 물가 2%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 달 전망 보니까 1.9%로 낮춰 잡았어요. 어이구 지금 나오는 월간 물가가 3%가 넘던데 이거 유지 안 된다. 그렇군요. 그럼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거예요. 글쎄요. 일본이 이렇게 긴축에 깜빡이를 켤지도 모르고 언젠가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동안 일본에서 싼 값에 돈을 꺼다가 전 세계로 투자하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금융회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직은 안 돌아간다. 왜냐하면 미국은 5.5니까. 좀 더 즐긴다. 뭐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 때 더 빌리자가 되면 N이 더 약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앞으로 금리는 인상하기 전에 미리 미리 빌려서 5.5%인 미국이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죠. 예, 그래서 엔 약세가 최근에 더 격화됐죠. 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YCC에서 우리가 약간 자세를 바꿀 수도 있어라면 상식적으로는 원엔 아니면 그 엔달러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그럴까 말까 하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금융시장의 이제 무서움이죠. 이 YCC 이제 정부가 시장을 쥐었다 펴락하는 그 정책이 끝날 거야를 사실 6개월 이상 끌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하긴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가 대세가 됐을 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좀 간을 좀 많이 봤죠. 할 거야 하면서 계속 끌면서 3월에 특히 신임 총재님 바뀌시고 지금 네. 5개월이 지났거든요. 아니 지금 밥 짓는 냄새만 풍기는 게 몇 개월째예요. 그렇죠. 약간 또 뜸들이는 것도 하고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에 충격 주지 않을 타이밍에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엔저는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건데 수출 기업들이 경쟁하기에 한국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죠.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크게 경쟁하는 산업이 세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그리고 전기전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단 자동차는 격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도요타 이번 실적 엄청 잘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계속 트이는 환경이다. 좀 엔 약세가 계속된다면 더 좋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조선은 이제 경합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네. 이번에 특히 그 힘들었던 몇몇 조선사들이 그 기나긴 적자의 터널을 벗어나는 걸 보면 한국 기업들 거기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전기전자는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본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도 안 좋고요. 예, 네. 그 대만은 뭐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전자 쪽은 글로벌 업황 문제라 여기는 좀 큰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엔저의 엔테크 일본 주식 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지션을. 저는 즐길 것 같습니다. 당분간 환율이야 즐기셔도 뭐 큰 좋다. 변화 없는데 주가는 거긴 잘 가니까. 부럽네요. 그래요. 일본은행이 ETF도 사주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본에 변화가 있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